자, 그리고 이번엔 마이케어 헤이그린 친환경 생분해 물티슈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네, 자, 있으면 편한데 지구가 아플까봐 물티슈 쓰기 찜찜하셨던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생분해성 원단 100%의 친환경 생분해 물티슈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나무 섬유가 함유된 레이온 100% 원단은 폐기 후에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생분해성 원단입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이 없다는 점, 자연 소재라는 점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게다가 대나무 섬유가 함유된 레이온은 플라스틱이 혼용된 섬유보다도 흡수력이 뛰어나서 사용이 편리합니다. 또한 도톰한 두께로 한 장으로도 충분히 깔끔하게 잘 닦을 수 있어서 불필요한 소비를 최소화했습니다. 또 이 물휴지로 닦으신다고 하면은 뭐 그냥 절반 가까이 쓰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 장으로도 충분히 많은 부분을 담아낼 수가 있어요. 먼지, 뭐 이런저런 쓰레기들 말이죠. 자, 포장재 역시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포장만을 사용했습니다. 스티커 같은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수거도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지구 환경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고객님의 그 피부 건강도 가장 중요한데요. 독일의 피부과학연구소인 더마사의 피부 패치 테스트에서 엑설런트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그 밖에 12가지 유해 성분 불검출 테스트 완료, 6가지 중금속 불검출 테스트 완료, 그리고 포름알데히드, 메탄올 불검출 테스트 등 각종 유해 성분 그리고 중금속 불검출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아기 피부에도 자극 없이 순한 사용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나와 지구를 위한 가장 스마트한 물티슈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헤이그린 친환경 생분해 물티슈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혜택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마이케어 헤이그린 친환경 생분해 물티슈 10팩 26,000원입니다. 이게 10팩이 26,000원. 정말 이건 뭐 너무너무 싼 거죠. 여러분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하십시오. 배송비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티커 없는 거 좋아요. 제가 우리 집에서 분리수거하는 사람인데. 네, 아 그렇죠. 짜증나요. 이거 보십시오. 저희 그 김용민 TV는 뭐 좋아요. 이렇게 출연자들에게 드리는 이 물, 다 이것도 포장을 다 뜯어냈습니다. 네, 정말 환경을 생각하고 생태를 생각하는 김용민 TV.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김용민닷컴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안양스마트 금기념 특별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자, 우리 김진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우리 김진애 의원님. 정말, 마지막 전 열린민주당 의원. 네, 그렇습니다. 열린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유일한 국회의원. 아, 그래요.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에 합당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제는 열린민주당 들어갔습니다만. 네, 네. 그러니까 전으로 나오니까 제가 이제 열린민주당의 역사의 증거입니다. 근데 그거 모르시죠? 제가 열린민주당 창당 기획자였다는 거. 아, 그건 압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그래요? 양다리 걸치셨네. 양다리 걸치셨어. 그냥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진애 의원님 모셨습니다. 책이 나왔습니다. 네. 어떤 책입니까, 의원님? 우리 저 이은영 TV에서도 소장님하고는 벌써 인터뷰까지 했는데 아이고. 우리 두 분께 이름이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야. 네, 박신양 교수님도 저 아유, 감사합니다. 네. 김진애 상식의 힘. 야, 상식의 힘 하니까 상식의 힘. 이 김진애를 바로 연상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상식의 힘. 네, 그렇습니다. 긍정의 기운으로 세상을 바꾼다. 아니 이 국면에 왜 이 책이 나왔을까요? 아니 의원님? 사실은 네. 이제 대선 국면에 좀 도움이 되려고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1월 중순에 책을 냈는데 네. 조금만 더 일찍 내서도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게 됐어. 근데 이게 아이고. 한길사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한길사에서 그 조국 조국의 교수. 시간 예. 추미애 깃발 다음에 예. 김진애 상식의 힘으로 이렇게 냈고요. 오. 그 책 뒷면을 보시면 추천사가 있습니다. 네. 뒷면.
어이구, 추천서 이재명 보이십니까? 후보.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께 네. 추천서를 부탁드렸더니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쓰신다고 자,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 쓰셨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의도 정치 문법에 물들지 않은 정치인 김진애. 과감하게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용기에 감탄했다. 도시면 도시, 건축이면 건축, 정치면 정치, 정책이면 정책. 어떤 분야에서도 뿜어내는 긍정 에너지가 이 책에 가득하다. 양극화 해소, 카르텔 타파, 부동산 생태계 복원, 갈등과 혐오 극복 등 이 시대가 풀어야 할 이슈들에 완벽히 공감하고 새 시대 대한민국이 새로운 리더십으로 추구해야 할 미래 가치들을 같이 실천해내고 싶다. 이거 입각을 시키겠다. 이런 또 신호인 것 같습니다. 네. 입각 행동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더 큰 것 차기 대권 같은데. 주자로 아니 저는 하여튼간에 임명직은 관심이 없으니까 뭐 아이고. 진즉 관심이 없다고 제가 얘기를 거기 했으니까. 통장만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기 뭐 임명직은 관심이 없습니다. 아, 근데 지금 사실 저 지지율 등락에 민감하신 분들 말씀이 네. 이재명 후보 지지율과 부동산 가격이 말하자면은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제 내려가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이게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올라가고. 이재명 후보 올라가고.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이제 떨어지는 거는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네.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좀 올라가는 거네. 근데 이제 설 이후에 갑자기 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고 이게 좀 그 영향 아닌가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아이 참 이 정부가 정권 심판론 이게 좀 맹위를 떨친 이후에는 뭐 부동산이 있어 보입니다. 네. 예. 자 의원님 지금 현재 그 판세를 어떻게 보세요? 초박빙이죠. 약간의 열세는 뭐 분명한 것 같고 초박빙인데 저는 사실은 당초부터 제가 윤석열 후보를 신기루라고 제가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은 네. 저쪽은 워낙 진영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네. 저는 끝까지 안심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냥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저희가 구도 자체에서 기울여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언론 지형이 워낙 아유. 기울어져 운동장에다가 예. 아니 기울어져 운동장이라는 표현도 쓰고 싶지 않아요. 예. 요새는 뭐 거의 수직벽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아니 근데 너무 좀 지나치게 질이 낮아서 그런 것들 보면은 좀 깝깝하고 그래서 끝까지 갈 거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쓴 것도 네. 그러니까 제가 요새 맨날 다니면서 얘기하는 게 상식의 힘으로 대선 승리 이러면서 다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이거를 결정하는 건 마지막에 중도층이 결정한다. 근데 중도층이 결정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실제로는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고 이럴 때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상식으로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그 상식의 힘을 믿는다. 그런 점에서 제가 책 제목이 제가 이제 상식의 힘은 제가 그 법사위에서 제가 김진 에어컨이라는 별명을 얻었잖아요. 예. 근데 그 별명을 얻은 이유가 저는 제가 왜 저보고 시원하다고 그러는지 잘 몰랐더니 제가 상식적인 질문을 하니까 그러면서 시민의 언어로 편안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굉장히 어필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비상식을 비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상식의 힘이다. 근데 저 윤석열 비상식 플러스 윤석열 몰상식 이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엄중하게 마지막에는 판단을 할 것이다. 네, 라는 우리 그런 국민들께서. 뜻에서 네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사위 활동하시면서 우리 저 윤석열 씨하고 지금까지 쳤죠, 부딪혔죠. 그때. 많이 이제 문답을 네. 소통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은 첫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견적이 나오실 것 같은데. 좀 그렇죠. 네. 제가 보면은 딱 저게 나오는데 네. 일단은 넥타이 똑바로 안 매는 것부터 일단은 기본이 안 돼. 발음 풀고. 반 풀고. 왜냐면 그거는 공인으로서의 매너가 없는 거거든요. 어. 그때는 이제 앞에 판가리개가 있어서 몰랐습니다. 네, 그거는 몰라.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여튼 뒤로 기대는 거라든가 이런 네. 거 같은. 그래서 저는 일단은 불쾌하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날 나오는 거를 보면은 제가 이제 제가 윤석열 후보를 제가 용납이 못 되는 게 이 사람이 공직자로서의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직자로서의 기본이 안 돼 있다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령 그때가 조국 장관 수사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컸을 때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그거 자체도 사실은 언론에서 지적해야 될 거는 조국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한테 만약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대통령의 그 인사권과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돼야 된다. 그러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 근데 그것 때문에 분란을 만들어서 스타가 된 거는 윤석열 혼자지
검찰 조직에는 엄청나게 민폐를 끼친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성찰하는 바 없느냐 그랬더니 아예 답을 안 해요. 아예 답을 안 하는 게 이제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채 기본이 안 됐다. 제가 뭐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는 제가 그때 뭐 책에도 써놨습니다만은 가장 좀 흥미롭다고 느낀 게 이거였어요. 그게 요새 보면 딱 이 사람이 피의자 화법이다. 아니 왜냐하면 저는요 검사면 그러니까 딱 이제 질문을 하면 핵심을 찔러서 딱 대답을 하고 요점 위주로 왜냐하면 뭐 7분 안에 다 구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답변하면도 계속 주저리 주변을 돌고 핵심을 피하고 요점을 흐리고 그래요. 그래서 저 중간에도 저 그렇게 하니 그렇게 피해서 어떻게 검찰총장을 하느냐. 제가 그 소리까지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피의자 화법이에요. 그러니까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알 때 일부러 핵심을 피하고 주변 머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상가집에서 한번 만난 것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식의. 그다음 또 저 질문도 하셨어요. 우리 김진애 의원님이. 아니 그 아크로비스타 3층에 있다 17층으로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느냐. 네네. 그거 올라간 거하고 나중에 주민등록도 굉장히 늦게 저기 하고 이것도 올랐는데 아니 제가 지금 돌아보면 당시 저도 국감에서 할 때를 보면 그때 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그냥 소문들이. 솔직히 윤석열 엑스파일들은 그때도 다 있었으니까. 그리고 왜냐하면 청문회 때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명확하게 얘기를 못 하던 거를 지금 다 이게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윤우진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처가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뿐만이 아니라 후원받은 거, 코바나 컨텐츠 후원, 그것도 제가 다 질문했습니다. 뭐 그 부분, 그 다음에 그 집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한 거, 3층과 17층의 차이의 그 부분, 그 다음에 옵티머스 부분, 그 다음에 장모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질문해드렸어요. 그 한 달 징계를 먹었는데 그 사유가 사실은 그 사유가 피의자하고의 동거 사실 때문에 됐다는 얘기가 파다했었거든요. 그렇지. 피의자는 이제 피의자하고 김건희고. 동거하면 그건 검사징계법에 바로 걸립니다. 황교안 잘리거든요. 황교안 법무장관이 얘기해줬잖아요. 글쎄요. 근데 그것도 질문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 10분을 하더라고요, 따로.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그래서 그런 피의자 화법을 지금도 계속 쓰고 있는데 이제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겠죠. 아니 이제 총들도 좀 아실지 않나 싶은데 근데 워낙 저 언론에서 쉴드를 치고 국힘이 워낙 쉴드를 치니까 뭐 딱합니다. 참 암담해요. 아니 이게 분명히 여러 언론과 또 이제 정치권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다 그냥 뭉쳐버린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피의자인 김건희가 자기 이제 수사상 편의를 얻기 위해서 윤석열 검사한테 뭐 동거? 말이 좋았던 거지 저기 성상납한 거 아니냐. 이 말이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실제로 이 증언은 그 장모 최은순 씨가 직접 한 거기 때문에 진술서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리고 본인도 이번에 7시간 녹취록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가 결혼 전이고 그때는 최은순 씨와 김건희 씨가 피의자 신분은 확실했거든요. 게다가 또 저기 당시에 같이 살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김범수 씨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김범수 씨를 자기 남편이라고 소개했다는 거야. 우리 근데 그쪽으로 너무 빠지지 맙시다. 아니, 이제 열린국밥TV 보도에 따르면 아니 오늘 겁니다. 사실은 오늘 방송에 오늘 나가야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가 오늘 아침에 김어준 유수공장에서 그동안 줄리를 봤다는 목격자들이 뭐 때로 이제 쭉 얘기가 나왔던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제가요 혹시 국감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해서 되게 좌정을 웃긴 적이 있어요. 내가 도대체 윤석열의 사랑법을 모르겠다. 윤석열은 도대체 부부의 무슨 사랑이냐 이게 뭐길래 이거는 처가와 부인의 재산 지켜주고 신분 보장해주는 게 이거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어떻게 안 드냐 이거 했더니 아니 국감장에서 지엄한 국감장에서 사랑 얘기했다고 제가 뭐 했는데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당시에는 줄리는 말을 못하는 거죠. 당연히 그때는 말을 못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거 굉장히 열심히 고민해가지고 그 말을 한 겁니다. 이제는 다 알았죠. 이제는 이제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과 김건희의 저 관계는
도대체 무슨 관계냐? 비즈니스 관계냐? 그냥 쇼윈도우 부부냐? 아니면은 정말 뒷배인가? 병풍인가? 무슨 사랑인가? 뭐 이런 영적인 거. 사랑일 수도 네네. 지금 예시하신 게 전부 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다 있어요. 아니면 가스라이팅 당하는 관계인가? 뭐 이런 건가? 아니, 뭐 이런 사실은- 여러 가지가 이제는 근데 우리는 부부에 대해서는 표현할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잖아요. 예. 야, 도대체 뭐 어떤 사랑이냐? 그 이게 모든 지금 걸 다 사랑으로 포장돼야 돼. 그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검사가 말이죠. 어떤 분을 그 선배 검사 부인이 이제 피의자인데 보니까 이 피의자인 부인이 너무 이제 이른바 호빠라고 그걸 너무 많이 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불러가지고 우리 선배 검사를 지칭하면서 우리 선배님을 사랑하신 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근데 예. 정말 이렇게 지금 이제 29일 남았죠. 요 네. 전에 그러니까 당시에 의혹이 있던 모든 것들이 지금 지난 몇 달 동안에 이렇게 밝혀지는 걸 보면 아니, 정말 낭설인 게 기가 거의 막히다는 없었어요. 낭설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하나 그거에 대해서 근거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네. 거기에 플러스 윤석열의 그 제가 아까 지적한 공직자답지 않은 언행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감 때부터도 충분히 언론에서 지적이 나올 수 있었던 건데 그렇지. 그걸 다 덮어준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힘입니까?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여전히 또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정권 교체론이 맹위를 떨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 이재명 후보가 박빙 열세로 보는 것이 좀 객관적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라고 보세요? 의원님? 결국 정권 교체론의 핵심은 부동산과 부동산? 세금 문제예요. 세금 문제가 근데요. 심각하게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프레임이라고 봐요. 프레임이다. 만약 제가 사실은 오마이TV하고 또 이제 열린공감하고 우리 촛불행동연대 앞으로 한 4주 동안 기획하는 게 뭐냐면 왜 정권 교체인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지표에 대해서는 모든 게 선진 지표예요. 그렇죠. 이게 그렇지. 모든 게 다 좋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된 게 부동산하고 그다음에 이 코로나 피로감. 요거 두 가지가 사실은 가장 크고 물론 코로나 피로감에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이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거 가지고서는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이제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언론들이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서 프레임을 씌워서 그렇지 사실은 그 프레임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거. 그다음에는 요 지난 5년 동안 계속해서 이른바 분열의 프레임들이 계속해서 언론에 썼잖아요. 혐오, 예. 젠더 갈등, 뭐 네.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그 다음에 내로남불, 뭐 이런 거 같은 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그 프레임을 씌운 게 굉장히 많은데, 가만히 딱 생각을 해보고 나면은, 아니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지금 뭐 때문에 정권 교체를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도 그동안 문재인 정부를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근데 부동산에 대해서는요 어느 정부도 100% 성공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럼요. 예. 근데 저는 지난번 토론할 때 아마 이재명 후보께서 그냥 아예 마음을 먹고 나오셔서 문재인 정부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건데 부동산에 대해서 사실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거시 변수가 더 커요. 세계 변수.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은 거하고 초저금리가 됐다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이제 큽니다. 그게 뭐냐면은 현금이 이 이제 부동산에 시장에. 관련된 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세계 전체에서 생긴 문제인데 근데 그거를 강조를 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해왔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못 해왔다. 근데 지금 이제 이거는 있죠. 저도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항상 뭐가 비판했던 문제입니까, 게 의원님? 아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거 맞아요. 왜 공급에 왜 이렇게 저기 하지 않냐. 왜냐하면 이 공급을 지금 당장 못 하더라도 공급에 대한 사인은 계속해서 시장에 저기를 줘야 되는데 그 항상 수요 조절이라고 하는 쪽으로 했잖아요. 적극적인 공급이 아니라 그거. 공급도 많이 했는데 사실. 네네. 예.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른바 적대적인 다주택자와 세금 정책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돼서 왜냐하면 그거는 많은 사람들을 쓸데없이 죄책감을 갖게 만들고 자기네들 그러니까 적대시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써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다. 저는 그거 두 개가 하지 않고 나머지도 물론 여러 개가 좀 많습니다만 그러니까 특정한 임대주택 부분에 뭐 인센티브를 줬다라든가 이런 것도 나중에 다 저기 한 거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얘기를 하고 하는 이런 사실은 근데 이게
저는 참 재수가 없기도 하고 그거를 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저도 서울시장 선거 나왔을 때 바로 그때가 LH 사건 터지고 그랬을 때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변창흠 장관이 들어오면서 이사 대책으로 해서 공급 대책으로 딱 바꿨을 때 야 이제 됐다 그랬거든요. 예. 왜냐면 그거로 해서 제대로 가면 딱 됐는데 네. 거기서 또 다시 LH 사건이 그쵸. 터진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또 마이너스가 되게 이게 지금 요번에 이재명 후보 잘 나가려고 그러다가 김혜경 여사 악재가 터지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작은 거 가지고 반응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분노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건데 이것도 가만히 차분하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얘기를 해야죠. 네. 네. 아니 뭐 후보가 비슷하면은 그래 이번에 한번 네가 한번 해봐라 할 텐데 이게 하나는 또 아주 시궁창이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유승민이나 홍준표가 됐으면은 아이고 질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하는데 이거 지면 지금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네. 윤석열 정도면 이재명이 져서가 아니라 윤석열이 돼서 나라가 망할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참 이거 어떻게 이 국면에서 참 이 난관을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 돌파할 나라가 수 있을까? 어떻게 망하는지 먼저 얘기하세요. 어떻게 망하는지 몇 마디로 어떻게 망하냐 우리 지금 18대 경험해 보셨잖아요. 몇 마디로. 아니 근데 저는 뭐 하든 이거 얘기합니다. 딱 처음은 검찰의 나라가 되는 건 확실하지 않냐. 네, 왜냐하면 그렇죠. 이미 지금 윤핵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검찰이고 왜 하필 검찰 중에서도 특수통이냐고 도대체. 왜냐면 저도 집안에 검사가 있어 잘 아는데 기획정책통의 검사들은 좀 나아요. 그냥 여러 가지 혁신이나 개혁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공안도 어떻게 보면 조금 나은 편인데 이 특수통이 더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실은 저기 뭐야 흠집 내기보다도 더한 게 많이 덮어주고 그렇지. 밀어주고 그다음에 덮어주기의 왕이야. 정관 얘기하고 호관이야. 지금 보세요. 아니 지금 한 다음에 지금 나오는 것들 보면 윤우진이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건진법사 옆에 있는 이현동이 그다음에 박영수하고의 관련으로 해서 부산저축은행 네. 그다음에 옵티머스. 물론 최은순과 자기 와이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된다는 거, 그걸 다 덮어주려고 한 짓 아닙니까? 네. 딴 거 하니까 그런 게 부지기수로 일어날 거다. 그리고 그 사람 이런 검찰들은 또 해먹는데 워낙 또 능수능란한 사람들이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한편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이제 보복을 할 거죠. 보복은. 그래서 검찰의 나라, 그다음 두 번째가 무속의 나라로 할 거냐. 그다음 세 번째가 보복의 나라 그러는데 보복할 때 신나게 검찰을 이용해가지고 하겠죠. 그 보복은 어떤 보복이겠습니까? 자기 죄를 다 덮기 위한 거. 그렇지. 자기 마누라의 명성을 그대로 지켜주기 위한 거. 그러니까 자기 그 마누라를 공격한 사람들 다 그냥 공격한 사람들은 다 저기 하고 그 다음에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우리가 뭐라도 지금도 뭐냐면 다 같이 이런 거 나오면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가 가령 김혜경 여사한테 나왔으면 언론들이 막 지금 별의별 거 가지고 다 얘기를 하는데 안 쓰잖아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건 무서워서 안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보복의 나라가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할 것 같은 게. 또, 예. 왜냐면 저는 이제 그게 우리 국민들로서는 무서운 건데, 이 사드 문제라든가 지금 이제 굉장히 무리한 짓들을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설령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인기는 막 떨어질 거예요. 인기가 떨어지면 하는 짓이 뭡니까? 정적을 제거하는 네. 거죠. 정적 제거.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사주로 이명박 몰아가는 대통령도 처음에는 그렇게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았잖아요. 뭐 전임자를 잘 모시는 전통을 만들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했는데 그랬었어요. 광우병이고 자기 정치적으로 너무 그렇죠. 힘들어지니까 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나라가 된다. 그 사이에 지금 저거 다 망한다는 게 우리의 경제적인 실적은 딱 떨어질 테고 그것 때문에 청년들 일자리들은 줄어들 테고 주가는 폭락할 테고 뭐 등등해. 이 과정에서 또 자기에 대한 비판적 보도 못 나가게 언론 탄압할 것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언론인들이 말이죠. 지금 윤석열을 이렇게 두둔하고 있는 거는 진짜 그날 자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언론인들이 네. 60명 정도 맞아. 저쪽 캠프에 있어요. 그 캠프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캠프에. 저는 우리가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오자마자 언론학법 통과시켜서 종편 조중동에다가 종편 몰아주고 보잖아요. 조중동에다가.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나쁜 유산이 그거 그렇죠. 종편이에요. 조중동이거든. 조중동 종편이거든. 그래서 이 똑같은 미디어 짓을 시장도 많이 왜곡됐어요. 근데 똑같은 짓을 지금 저는 윤석열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MB의 문제는 이제 보복, 부패 이거라면은 박근혜의 문제는 이거 아니었습니까? 비선, 무속, 예, 무능. 아무것도 안 했죠. 아무것도 안 한 모든 아무것도 것이 안 해. 다 한 몸에 수렴되는 사람이 바로 그러니까 그 바로 MB 플러스 박근혜야. MB 플러스 제가 정부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국가균형발전에 일을 했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MB 때는 일을 했어요. 근데 4대강 등등과 이 4대강 후속 조치 사업 등 뭔가 이익관계에 있는 듯한 사업을 그런 느낌이 나는 MB에게. 거예요. 네, 그런 느낌이 나는데 박근혜 때는 회의도 안 했더라고. 아 그래요? 회의도 안 했어요. 아 좋았겠네 공무원들 밀공들 좋았겠어. 예. 아이고 참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생각을 하면은 끔찍하다는 거를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아니 저는 중간층 아니, 지금도 왜냐면 저는 주변에서 느끼긴 느끼죠. 저번에 이은영 TV에서 인터뷰할 때도 그 서울 전이었는데 서울 때도 만나면은요 윤석열 얘기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떠놓고 뭐 이렇게 자기네들이 축켜 세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얘기를 잘 안 하고 좀 부끄러워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조금 더 세게 해야 될 텐데 더군다나 뭐 지금 부산저축은행 김만배까지 나왔으니까 김만배, 박영수 이거까지 나와서 아니 지금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다 특수통들 자기네들 먹고 살고 자기네들 돈 박영수. 벌고 이러는데 쓰고 하는 데만 이렇게 저기를 하냐고 너무 한심. 옵티머스 라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네. 야, 이게 덮어주는 게 힘이라는 거를 그럼. 진짜 그러니까 뭔가를 털어가지고 범죄자로 만드는 만들고 것만 또. 능력이 아니라 그건 또 공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있는 사건을 그냥 덮어버리는 것 이것도 진짜 검찰의 무한한 권력입니다. 제일 큰 네. 권력이에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여러분들은 관심 있을 줄도 모르지만 이제 2부에서는 지금의 이슈, 3부에서는 미래가 우리가 다뤄야 될 이슈 이런 걸 썼는데 2부에서는 제가 특히 양극화, 공정 이런 얘기를 하면서 노 카르텔, 노 마피아 좀 하자. 노세습. 노세습 요거 세 개. 이거를 할 수 있어야지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저는 정말 비읍자 돌림병을 정말 치를 떨어 하는데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불공정의 화신인 윤석열이 저 카르텔의 꼭지점이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꼭지점이 하나인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그래서 여기서 대장동 얘기를 써놨는데 사실은 이제 대장동은 제가 처음부터 왜냐하면 저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를 처음부터 면밀하게 보고 나서 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도 이재명 저는 이제 다른 당 후보들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다가 네. 대장동 터지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참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딱 보니까 이거는 이른바 이제 이런 거가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항상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무원들의 비리 비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른바 카르텔들이 만드는 자기네들의 돈벌이 구조. 그다음 세 번째는 진짜 권력과 자본 권력들이 하는 거. 요거 세 가지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LCD 때도 첫 번째 것만 살살 털고 말았거든요. 비리 비위만. 네. 근데 이번에도 딱 보니까 이번엔 정영학 녹취록이 있었는데도 일본에 대해서만 왜냐 일본은 건이 많으니까 유동규도 있고 뭐 정영학도 있고 김만배도 있고 남욱이도 있으니까 건이 많으니까 그것만 계속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냄새만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형학 녹취록에서 네. 김만배가 윤석열은 그냥 나한테 죽는다. 그거가 처음부터 있었던 거 아니 아니야? 검찰도 갖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렇죠. 갖고 있었는데도 그냥 알아요. 뭉개고 있었어요. 언론이 처음 보도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카르텔은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한심한 게 50억 클럽이라는 게 처음부터 나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그쪽에서 폭로했어요. 그 네네. 국내임 의원이 누구지? 박수영? 박수영, 박수영. 아니 그랬으면 그때부터 얘기를 했었어야지. 그거는 조사 하나도 안 하고 한 3, 4개월을 묵혀두고 그다음에 세 번째 권력 구조에 관련된 거 자본 권력 하나은행하고 부산저축은행 지금 하나도 안 털고 있잖아. SK 문제도 그렇고. SK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안 하니까 우리 사회가 자꾸 부정부패의 연쇄 고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해체하려. 근데 그거를 해체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겁니다. 솔직히 이런 부패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네. 앞으로도 계속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렇게 크게 해먹는 이런 짓이 없게 하려면 한 번이라도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 네. LCD 때도 살살 하다가 다 덮었거든. 네. 근데 이번에는 이거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돼서는 절대로 안 돼. 아유, 그럼요. 이거는 특검 제대로 해야 됩니다. 거기도 나름대로 저 검사 마피아 그쵸. 조직이 있고 검찰 마피아 조직이 있고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정말 권성이 높은 모피아 카르텔. 오피아. 예. 네.
그것도 좀 한번 좀 짚어주세요. 글쎄 말이죠. 마피아, 모피아. 아니, 근데 왜 민주정부에서. 아니, 근데 그거 하기 전에 하나만 얘기를 네, 하면은요. 제가 이재명 후보님께서 확실하게 밖에 나오실 때 좀 워딩을 명확하게 해서 저는 굉장히 워딩을 명확해서 얘기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 엄청난 부패 카르텔 속에서도 공적 부문에 대해서 설계를 확실히 하고 책임을 지신 거예요. 네. 공적 부문. 거기서 최대한의 그래도 이익을 낸 게 대장동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재명. 왜냐면 제가 그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이재명 후보는 저기 한 게 없다. 물론 사이사이에 비리 비리는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이 사적인 부분에서의 모든 카르텔의 먹이사슬은 윤석열을 비롯한 이 50억 클럽 그다음에 그 마피아들을 하고 해가지고 이게 된 거다. 이 얘기를 제가 이제 굉장히 확실하게 명확하게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분리해서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네. 이놈의 모피아는 어떡하지? 아니, 왜 민주정부에서 이분들을 이렇게 제대로 아니, 제가 선거지를 못 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은 처음에 저는 국토위 아니면 기재위 가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써놨어요. 기재위 가가지고 한다. 왜냐하면 솔직히 부동산 문제도 다 기재위가 갖고 건드려요. 대한민국의 모든 돈줄을 다 쥐고 모든 있잖아요. 거를 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공급비니 뭐 이런 것까지도 다 흔드는 세제까지 흔드는 게 다 기재부거든요. 근데 내가 하도 못마땅했어 이전부터 기재부 근데 그건 뭐 후반기에 가자 그랬는데 법사위에서를 통해서 기재위 장관하고도 기재부 부총리하고도 뭐 저거 하고 했는데 정말 그러니까 심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지금도 속상한 게 뭐냐면 제가 그렇게 1가구 1주택에 대한 과세 유예 아니면 과세 이연을 제가 법으로 냈고 청와대 쪽에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부총리한테도 얘기했는데 앞에서는 그거 일리 있습니다. 얘기해놓고 안 해. 누가? 부총리가 안 하지 누가 안 우리 해요. 기재부가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굉장히 일이 많아져요. 1가구 1주택에 왜냐하면 저는 어떤 것보다도 수입이 없는 사람들은 내기가 힘드니까 지금은 내지 않고 나중에 재산 변동이 있을 때 그때 낼 수 있도록 납부유예제라고 하기도 하고 과세이연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이거를 했으면 우리가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거를 꼼짝도 안 해. 그 기재부로서는 그냥 내버려둬야 세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가장 현실적으로 일하기 싫은 거예요. 일하기 싫은 게 저는 제일 아니 일이 복잡해져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오미크론이 되면서 상황이 완전 변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가 방역을 푸는 거를 검토해야 되잖아요. 근데 2주 연장을 왜 했는지 아세요? 왜 했어요? 2주 동안 서류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거 공무원들 현실이에요. 이게. 바꾸는 걸 위해서. 아니 이게 정말 그런 식으로 그런데요. 사고해요. 제가 얘기하는 공무원들 게 현장이라고 그런 식으로 사고해요. 이재명 도지사님은 정말 시장이나 도지사에서 일선 현장을 해보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도 그나마 국토부나 복지부 네. 이런 데 같은 건 일선 관리를 좀 해보는 데기 때문에 성의를 왜냐하면 민원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모피아들은 이쪽 저기에서는 민원이 들어와도 위로만 들어와. 자기네들은 별로 저기 할 게 없어요. 우리 보편적 시민을 만날 일이 없어요.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을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민원 민감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만 딱 가지고 있으려고 들거든요. 이거 개혁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개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 분명히 기획과 재정을 따로 해야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그거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지금 혼난 게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그러니까 재정은 순전하게 이렇게만 따지시면 돼요. 재정의 기본은 솔직히는 재정 건전성입니다. 뭐 말하자면 관리만 하는 거예요. 하여튼간에 홍남기가 잘하는 거. 홍남기가 잘하는 거. 그러니까 돈 세고 남으면 좋고 너무 빚이 많으면 안 되고 이거를 주로 생각하는 데가 재정이고 그리고 잘 걷고 뭐 덜 쓰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고 기획은 뭐냐면은 돈을 써가지고 경제를 어떻게 돌리고 어느 산업 쪽으로 더 몰아줘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걸 하는 데가 기획 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또 여러 가지 세제에 관련된 것도 다루고 이러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일반 사람들은 이거를 두 개를 합쳤을 때는 그동안 솔직히는 이제 기획 재정 그랬을 때는 경제 기획은 쪽이 너무 파워가 셌잖아요.
그리고 이제 재정은 맨날 자기네들은 뭐 돈만 세는 데냐 이러면서 막 세금제, 이미 나와가지고 자기들 세금제 이런 표현을 했죠. 그랬는데 근데 그때는 솔직히 이제 거시경제와 국가주도경제가 굉장히 셌기 때문에 발전 국가였으니까 경제개혁을 많이 했죠. 이제는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냐 그러는데 지금이 다시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대전환의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혁신산업, 어떤 혁신경제, 어떤 대전환이 일어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우리의 돈을 배분을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데가 기획 파트거든요. 그게 필요한 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이제 지금 기재부가 있잖아요. 기획재정부가 있는데 기획한 적 없습니다. 최근에. 없어요. 최근 그런 우리나라 거. 그 경제기획 안 해요. 네. 안 하고 그 산업부 있잖아요. 산업부 원래 대기업하고 이제 에너지 정책 주로 하는데 안 해요. 왜? 대기업이 글로벌화돼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가만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그 의원님, 그러면 혹시 네. 기재부가 이런 뭐 이재명 후보가 요구하듯이 네. 과감한 재난 지원, 또 보편적 재난 지원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재명이 당선되면은 자기들한테 별 도움이 안 되니까. 일을 그런 너무 것도 많이 있을까요? 시키고. 뭐 그거는 저기 그런 부분 답변이 있는 아니고 거 오히려 아닌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획 예산처럼 나눈다거나 과거처럼 이제 경제기획을 새로 만든다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경제산업부를 합쳐야 된다는 게 저는 개인적인 주장인데 하면 일이 더 많아지죠. 일이 많아지면은 파워 생기고 자리 많아지면 공무원들은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아니 근데 지금 이른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 그거 가지고 얘기하시는 건데. 그렇지. 근데 그거는 저는 홍남기 부총리의 자기의 소신 때문이라고 생각을 개인적인 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게 자기로서는 왜냐하면 그거라도 하나 지켜야 되겠다. 네. 그거라도 하나 지켜야 내가 그거 지켰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나중에 어디가 출사표를 어딘가 딴 데다가 던지고 그럴 그러니까 수도 자기 정치적 모르겠는데. 목적 때문에? 아니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거거든요. 이 양반은 관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정무직이 아니란 말이죠. 예. 관료인데 관료는 자기가 이 정부에 뭐 충성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런 이유? 이 비슷한 정부에 뭐 어떻게 충성을 해야 될 그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자기의 관료로서의 자기 저기를 그냥 하나 남겨놓는 게 자기 나중에도 더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솔직히 거시지표가 좋았으니까 그리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것도 여전히 48%로 되게 막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라도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윤석열이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한다. 그거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검찰 조직에 충성하는 것에서 이 사람들도 근데 이제 자기들이 말이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왜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아, 주인이라고? 네, 고시 출신의 엘리트이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바로 맞았어. 뭐냐, 저는 예. 저 사법고시 제가 저는 솔직히 제가 잘 써놨는데 제가 법사에 갈지는 인생에서 꿈에도 생각 안 했잖아요. 왜냐면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이 뭐냐면은 아니 우리 사회를 왜 법조인들이 좌지우지하냐. 그렇지. 네. 아니 저 공부도 죄송합니다.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안 좋고 창조력도 없고 상상력도 없는 저런 사람들이 맨날 음모하고 맨날 때려치고 아니면 덮어주고 이러는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제가 그거에 대한 반감이 평소에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거 하나 하고 예.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이 저기 모피아 쪽에 자기네들의 재경부 쪽에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든든한 허리는 나다. 아니, 자기는 허리다. 왜냐하면 이 법조인들 이 카르텔들은 머리는 나다. 그리고 가끔은 위에다가 딴 사람 갖다 앉혀놓으면 된다. 아 윤석열 갖다 앉혀놓으면 일이 더 잘 되겠네. 그렇죠. 이런 생각이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놔둬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노무현 정부 때 근데 개방형을 한 30% 했거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언론도 그 중에 한 축이니까. 네. 재밌습니다. 공직사회 보면은 열심히 일합니다. 네. 뭐 하는지 아세요? 100명이 모여서 늘 토론하고 기획하고 서류 만듭니다. 그럼 오타 수정하고 일주일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러고는 마지막 5급한테 한 줘가지고 지방에 공문 보내. 이게 다예요. 일하는 게 보면은. 예. 그리고 늘 공부합니다. 왜 시간 남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방향 저는 그 방향이
하여튼 카르텔을 다 피하고 대전환에 대개혁을 하고 한다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기득권들한테는 다 싫은 거예요. 솔직히. 기득권들은 다 피곤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자기네들 일도 많아지고 자기네들 디지털화 되는 것도 싫어요. 귀찮아. 그거 안 하고 그냥 공무원 하러 보내는 게 더 편하다니까요. 제가 그 국정기획일 때 공무원들의 저항권, 네. 부당한 명령에 대한 저항권을 우리 만들자고 했거든요. 예. 공무원들이 반대해. 저항하기 싫은데. 그래서 이제 이긴즉슨 윤흥한 대통령이 와서 행정개혁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거를 이제 일반 시민들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너무 걸림돌이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LH도 마찬가지인 게 제가 여기서 문재인 정부를 조금만 까야 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 LH 문제가 그렇게 생긴 게 L과 H를 합한 거잖아요. 네. 토지 그게 주택. 이제 제가 옛날에 주택공사에 있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까 주택공사는 뭐 잠깐 있었지만 주택공사는 집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부적으로 열심히 해요. L은 뭐냐면은 대충 그려놓고 땅 팔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장사가 되고 돈 무대기에 올라. 근데 그걸 갖다가 옛날에 그 둘을 견제하게 만들었는데 이걸 둘을 합해놓고 나니까 무소불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불위가 되면은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이거를 구조조정을 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정부를 만들고 나면 또 이런 거예요. LH 같은 게 있으면 편해요, 일하기가. 왜냐면 다 알아서 해주니까. 한꺼번에 해주거든.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냥 통키로 다 해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못한 게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못한 게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저기 LH 직원들이 말이죠. 국토부에 파견 나가가지고 아주 진짜 뭐 거기 그 공무원들한테 발발이 깁니다. 발발에 기고 다 해줘요. 수발을 다 들어주는데. 아이 뭐 무슨 뭐 밥을 사주고 담배도 사주고 뭐 그런데 뭐야 그게 도대체? 아니, 저기 본청의 과장이 공기업 사장 부릅니다. 아 과장이? 과장이 공기업 사장 불러요. 그건 당연하지 뭐 그걸 당연한 무슨 그런 거죠. 값이 다 있어요. 아니 저기 뭐야 없습니다, 진짜. 본청의 과장이면 무지무지 높은 거예요. 엄청 높은 분이에요, 진짜. 그래요. 그 사무관. 그렇죠. 서기관. 서기관. 아이고 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혁을 하기에 필요한, 왜냐하면 저는 이런 개혁이라는 게 솔직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권력 개혁이 시작했을 때 그냥 권력 개혁 얘기하고 조금 추상적인 개혁들을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검찰 개혁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사법 개혁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그런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야 되는 거고 이른바 행정 개혁과 그 다음에 정말 공무원 사회의 개혁, 그 다음에 생활 관련된 개혁 이런 것들을 해내는 데는 사실은 훨씬 더 꼼꼼하게 이걸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이재명 후보 잘하죠. 이재명 후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그거를 해야 될 때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선거가 30일 남았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인물 경쟁력 변수가 앞으로 중요해질 것 같거든요. 그럼요. 네. 지금 TV 토론 평가도 보면은 세부 평가는 또 이재명 후보가 다 1위예요. 네. 근데 이제 지지율이 그렇게 안 나오는 것과 관련한 그 괴리 남은 30일 동안 이재명 후보의 어떤 점을 좀 더 어필을 많이 아니 저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김혜경 여사 이렇게 건드리는 것도 이건 순전히 이제 비호감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저기 계속해서 뭐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 아니 그분들이 이재명하고 무슨 글쎄 관계가 말이죠. 있다고 근데 그 범죄자 이미지 막 그렇게 갖다 아니 쓴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뭐 조폭에 뭐 이재명 뭐 욕자라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재명에 대해서 하는 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한테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검정고시 출신에 뭐 사법고시도 겨우 하나 붙은 게 나와서 무슨 개혁이고 뭐 오늘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다 모욕감을 느껴요. 근데 제가 모욕감을 느낄 때는 이재명 후보는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아셔야 되는 게 그거를 다 이겨내고 올라온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거를 사람들이 정말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는 내가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느 만큼 사람이 올라가면은 김건희처럼 뭐 얼굴 고치고 그래서 이쁜 게 아니거든요. 일을 잘해야 이뻐요. 일을 잘해야죠. 우리는 다 모든 사람 우리가 공직자는 일을 잘해야지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을 잘해서 이쁘다.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비호감 이런 거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일을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쁨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 단점과 저쪽에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내가 훨씬 더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노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노력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꾼이자 모습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저기 돼보세요. 당장 탱자에 누가 인수위원회 하느냐, 누가 내가 꾸리느냐, 그 다음에 뭐 제2 무속실을 두느냐 안 두느냐, 뭐 무속실. 뭐 맨날 그 얘기 할 텐데 누구는 어디다가 갖다 꽂느냐, 뭐 이런 얘기 할 텐데 그런 꼴을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이 이쁩니다. 그 다음에 결점이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말을 더 잘 듣습니다. 우리 말을 잘 들을 일꾼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덧씌우는 그 말하자면 온갖 비호감 이미지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하는 근데 저게 얼마나 저열한 짓인지는 주변에서도 보고 있으면 얘 근데 쟤네들 너무하지 않니? 뭐 저런 거 가지고 하나하나 다 그러니 이거는 얼마 있다가 없어질 테니까 얼마 있다가 지나갈 테니까 아니 뭐 그거 가지고 김건희를 덮겠어요. 그거 가지고 윤석열을 덮겠어요. 네. 그거 가지고 최원순을 덮겠어요. 참 하여튼 뭐. 아니 근데 정말 짜증나는 건 사실이에요. 정말 짜증나는 거는 짜증나는 건 사실인데 원래 그런 게 맥히니까 일반적에는 그런 게 맥히니까 네. 그들이 그동안 많이 써왔던 선거 기술. 아니요 그 선거 기술이 그러니까 그쪽에는 바로 그건데 제가 이준석을 비롯해서 거기는 선거 술수자들만 모여 있거든요. 그다음에 언론들은 다 자기네들 편이고 또 요새는 가십이나 에피소드가 훨씬 더 클릭수가 잘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거하고 맞아서 그러는 건데 우리는 믿어야죠. 국정이라는 건 그거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국민의 상식의 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김진애 상식의 힘도 책도 사주시고 상식의 힘으로 대선 승리합니다. 이러고서 아니 근데 그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가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하다라고 하는 건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 둘 셋 아마 열 손가락으로 다 꽂아줄 수 있을 거예요. 예. 그걸 가지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선거 캠프를 보면은 그 앞으로의 집권 이후의 국정 시스템이 보이거든요. 지금 저기는 공조직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조직이 지금 선거를 진두지 위한 게 아니라 이른바 서초동 캠프. 그렇죠. 검찰 저기에 아니요. 검찰 플러스 플러스? 검찰팀과 무속팀과 무속팀 김건희 팀.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상황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거 뭐 완전히 박근혜 코스프레 아닙니까? 저는 결국에는 윤석열이 당선되면 김건희가 집권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내가 정권을 잡으면 분명히 얘기했는데 내가 후보라고 얘기해. 내가 정권을 잡으면 확실하게 얘기했는데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최은순과 김건희 이 두 모녀가 윤석열을 완벽하게 가스라이팅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니 저렇게 자기가 검찰총장이야. 그렇죠. 자기가 검찰 수사 사건에 개별 사건에 또 개입할 수도 있어. 아니 그 저기 청와대 인사 한동훈이 그 시켜서. 받을 때 임명장 받으러 갈 때 김건희 씨가 브리핑했다면서요. 마이크 잡고 뭐 6분 동안 6분 동안 대통령 귀를 그게 들어보세요. 말이 돼요, 그게. 야, 이게 어떻게 청와대 근무해 보셨잖아요. 말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아니 되는 그런데 거예요. 저는 그것도 이상하더라고요. 네. 그때 그 얘기가 흘러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게 왜 그런 게 안 나? 왜냐면 저는 솔직히 그때 사진을 처음 보고서 벌써 그때 저는 이거 뭐가 이상한데 이랬어요. 마마 TPO에 안 맞는 맞아요. 저기잖아요. 애교 머리에다가. 애교 머리에. 그래서 아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하나. 그래서 내가 그때 여권이 되게 감싸주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제가 감싸줬어요? 느꼈어요. 너무 감싸줬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글쎄 사건은. 그런 얘기들이 바로 나오고 네. 더군다나 그때는 여권의 검찰총장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TPO가 저게 뭐냐 검찰총장이 저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보면 그때도 저쪽에 구워 삶은 게 뭐 그런 얘기들은 언론을 구워 삶고 있다는 얘기는 합시다. 좋은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있다는 걸 하더라고요. 제가 TPO란 말 몰라가지고 검색해봤습니다. 네, 저 시간, 장소, 경우의 머리 끝자를 딴 건데 그때의 그 어떤 태도, 방법, 복장에 대해서 TPO라고 처음 알았습니다. 의원님 끝나나 배웠습니다 오늘. 아 근데 저기 아니 대선 토론이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인가. 예? TPO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주 가르쳐 주셔야지. 커피입니까?
AI가 다 해줍니다. 지난번 토론 보신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토론 보면은 아니 뭐 저기 뭐야 토론 사회도 하셨으니까. 나는 심상정은 애매했고 안철수도 누구한테 저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점수를 오히려 못 땄고 윤석열은 사실 기세등등하게 한 게 그리고 잘 웃은 게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웃기만 한 것만 해도 다행이고 하여튼 폭발을 안 시켰어요. 내용을 근데 상세히 들어보면은 참 공허한 저는 왜냐하면 완전히 알수 있는데. 정책 맥락을 하나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날 윤석열은 사실은 나쁜 점도 있었던 게 중도층에는 좀 저 사람은 조금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거는 분명히 줬어요. 그래서 그건 괜찮고 이재명은 중도층과 오히려 여성층한테는 조금 더 안정감이 있게끔 보였다는 게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사이다는 딱 한 번밖에 없어서 너무 속상했고 김만배 얘기하는 딱 한 번밖에 없어서 그랬고 저는요. 그래서 제가 다음 토론 때 지금 엄청나게 토론들 저기 하시겠지만 윤석열을 열폭시킬 수 있는 작전이 뭘까? 이거를 생각을 하셔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가지고 이 사람은 두꺼워서 그냥 이러고 뭐 웃고 이럴 텐데. 내가 모르면은 다 모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왜냐하면 제가 아까 피의자 화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빙빙 돌고 요즘을 후리다가 정 안 되면 마지막에 버럭 그렇죠. 화를 내. 이게 피의자 화법의 최고봉이거든요. 버럭을 끄집어내야 되겠네. 그치. 바로 바로 그걸 끄집어내야 맞아요. 돼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 양반 항상 한 거 보면은 뭐 저거 하다가 조금 나중에 공격받고 김건희 때문에 공격받고 뭐 오늘 하면은 막 버럭 화를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뭐 하고 하면 정권 내놔라. 대선도 필요 없다. 막 이런 소리 막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고발 사주권. 네. 그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지금이 그럴 수 있는 때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럴 때 세 명이 같이 공격을 하면 최고로 좋은데 그거는 안 될 테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그 작전을 참 잘 써야 될 것이다. 잘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사람이 또 검찰총장으로서 보스 기질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재임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또 성과를 부정하면 아마 폭발할 것 같아요. 폭발합니다. 맞아요. 그 느낌이 그래요. 그렇죠. 야, 이건 참. 아니 그리고요 정말 폭발하는 방식이 나쁜 방식으로 폭발을 해요. 이 양반은 그러니까 국감 중에서는 가령 박범계 그때 의원이 옵티머스 가지고 막 저기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얘기하니까 마지막에 무슨 얘기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 그때. 인사청문회 때 이렇지 않지 옛날에 안 않았습니까? 그러셨습니까? 아니 이런 소리가 거기서 왜 나오냐고 도대체. 그 다음에 저기 뭐 해가지고 검찰이 뭘 한 걸 가지고 조금 이제 욱박지르면서 조사하고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을 가지고 했더니 네. 막 그거니 검찰이 잘못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랬더니 막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아니 그걸 때려 죽인 것도 아니고 폐 죽인 것도 패 죽인 것도 아니고. 폐 죽인 것도 이러면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정말 아니 뭐냐면 근데 그런 거가 하나도 언론에서 딱 부러지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문제가 되는 행동인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거를 끌어내지. 그 심상정 후보님은 잘 수 있을 끌어낼 것 것 같은데. 잘하면. 또 그 양반도 1차 때 뭐 자기 비전을 얘기하지 않아가지고 좀 비판을 받았는데, 이건 뭐 저기 토론 11일 날 네, 11일. 하기로 했죠. 네. 예. 이제 잘될 거예요. 그 얘기하다가 그런 건데 홍남기도 그렇고 최재형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인사 실패가 너무 진짜 심했어요. 맞아요.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인사 실패의 그 원인이 뭘까요? 축구 선수 이영표가 했던 이야기 하고 싶어요. 네. 월드컵은 신진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로 검증된 선수들이 뛰는 곳이다. 그럼요.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면 어떤 욕심을 가지냐면 신인을 발굴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아 그래요? 그거 자제하셔야 돼요, 대통령들은. 검증되고 이제까지 잘했던 사람들 데려다 쓰셔야 돼요. 그렇지,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는 그게 상당히 먼저 저도 이거 미래 중에서 제가 이게 있습니다. 늘공늘정의 노내각제, 노내각제라고 제가 확실하게 했어요. 물론 내각제도 언젠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분간은 아니다. 그래서 늘정과 늘공에 휘둘리는 행정부가 돼서는 안 된다. 제가 늘정. 늘정도 늘정치인. 있어요. 늘정치인. 근데 이제 늘공과 늘정치인에는 사실은 언론인도 포함됩니다. 근데 늘정치인들이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평, 지역균형 이런 걸 얘기를 하니까 그거 가지고서는 맞추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항상 저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재명,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 좀 그런 게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보다도 더 좀 솔직히
장관 중에 드러나는 장관이 없잖아요. 이거 잘했다. 홍남기 하나밖에 기억 못할 정도로. 그러면서 장수한 장관들은 많고. 네. 그러니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근데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격과 그다음에 스타일이고. 성격과 스타일이 뭡니까, 그분? 아니 그러니까 잘 참으시고 포용하시고. 뭐 밑둥을 이런 거. 흔드는데 인간들이 인정이 많으시네. 네. 그다음에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 하시고 뭐 이러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마지막 선거 전략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는 모양인데 네. 사실은 일반 국민들한테는 이런 얘기, 그러니까 반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승계하면서 왜냐하면 이거는 좀 새로운 왜냐하면 지금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를 하는 거다라고 네. 하는 거. 네. 그 다음에는 하여튼 문재인 정부의 고구마가 아닌 이재명의 사이다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거를 저는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를 주셨으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아니 윤석열 솔직히 진즉 잘랐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럼요. 아이고 저는 정 자르기 힘들면은 조국 전 장관하고 같이 동시에 경질했으면은 그래도 좀 반가이가 된다고. 글쎄요. 하는데 아니 사표 낼 때까지 그냥 아니 가만히 왜냐면 계신 거는 처음에 한 짓 자체가 검찰총장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그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이다가 어떤 종류에서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다 알거든요. 문재인과 이재명이 다르다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게 포지티브하게 어떤 방식으로 다른 것이냐 이거에 대한 거를 이제 좀 명쾌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예, 알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다 네? 돼가지고. 많이 해주겠습니다. 예. 오늘 많이 세일스 했습니다. 김진애 사실 제가 목차만 봤습니다만은 예. 이게 건축학 하신다기보다 뭐 정치 철학이나 철학하시는 아니. 이거 한 가지 얘기해야 되겠네. 제가 이걸 쓰면서 제가 오랜만에 정치사회책을 써요. 그동안은 이제 여러 가지 에세이 쓰고 아니 건축책도 안 쓰고 주로 에세이 인간 같은 거 관계 써가지고 이런 제가 인생과 이런 거 사람과. 엄청난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아유, 별 말씀. 근데 제가 이 책을 쓰면 오랜만에 이제 국회의원 하고 났는데 지금 뭐 너무 가벼운 책 쓰면 안 되니까 썼는데 이거 쓰면서 제가 그 얘기를 생각을 했다. 이거 내가 나가야 돼. 대선에 나가야 되는데. 아니 그 저기 내가 대선에 나가야 되는데. 선출직이나 뭐 다른 일도 하실 거죠? 아니 선출직은 좋아요. 선출 근데 내가 대선에 나가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대통령이 되고 싶은 생각은 정말 손톱만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다행이지. 그래서 아니, 열심히 써서 드린 거예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박근혜보다 1000만 배 낫습니다. 정말 우리 김진애 의원. 안 될 거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거보다도 저 인수위원장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수위원장. 예. 인수위원장 저는 위원장 같은 건 좋아해요. 예. 제가 인수위원장 할 테니까는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좀 저기 해주십시오. 김진애 인수위원장. 괜찮은데? 뭐 가슴이 뜁니다. 네. 아니, 가슴이 뛰어요. 저는 그러면은 그냥 막 칼날까지. 칼날. 근데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이 오신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님도 해드려요. 그래요. 무슨 소리예요, 예. 지금. 김정인 위원장께서. 아니, 김종인 위원장님이 예. 어저께 만나시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인수위원장 하시면은, 왜냐면 그 상당히 사회경제적으로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이른바 합리적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김종인 주변에 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이번에 다 팽당했으니까 그쪽 사람들도 같이 좀 써서 내각에도 좀 집어넣고 뭐 이러면은 그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나쁘지 않다. 네, 참 좋습니다. 자, 우리 김종인 위원장도 오시고 안 오셔도 되고 그러나 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안철수 우리 후보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현자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좋네요. 5명. 네. 5명인데 이게 이제 국가의 진짜 원로로서의 자문 역할을 하는 것을 해서 독일 연방정부가 여기 의견을 웬만하면 다 수용해요. 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있는 뭐 이 국정자문회의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약간 대통령이 대충 임명한 이런 구조가 아닌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가지만 박진영 교수님이 항상 상상력을 얘기하니까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단일화 때문에 얘기를 들으면서 왜 이 얘기가 안 나올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김종인 인수위원장도 굉장히 괜찮은 거고 또 하나는 안철수 서울시장입니다. 서울시장. 그냥 우리 민주당 쪽으로. 왜냐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어디로 간다라 그럴 것 같으면 네.
총리로 한다고 다음 대통령 보장되는 거 아니고 내부에서 다 저기가 되잖아요. 네. 그다음 만약 서울시장으로 저기를 한다라고 그럴 것 같으면 서울시장은 4년 동안 자기 하면서 내각에도 참여하는 거고 그러면 자기가 대통령 감이라면 대통령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만약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난 그것까지도 내가 비록 서울시장이 되고 싶지만 그것까지도 난 지금 줄 수 있다. 김진애 이 큰 아량을 아시겠어요? 어때요? 아, 좋습니다. 네, 짱입니다. 이런 정도의 상상력은 가져야지 지금. 아, 오늘 사실 좀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우리 김진 에너지를 역시 받다 에너지가 보니까 같네요. 에어컨 정도가 아니에요. 김진 에너지를 받다 보니까 오늘 또 우리가 또 힘을 그렇죠. 얻었습니다. 아이디어가 좋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진 에너지 파워 에너자이저 우리 저 김진 에너자이저를 만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김진의 상식의 힘, 아니 김진애의 상식의 힘도 아니고 김진의 상식의 힘. 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꼭 읽어주십시오. 그래요. 아, 또 우리 미래의 그 이야기들이 또 많이 담겨 있고요. 또 우리 정치의 또 한계와 채워야 할 점들도 많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예, 좀 많이 또 힐링이 되는 그런 제가 그 다음 시간에 예. 한 번 더 이 책을 광고한다는 점에서 제가 독후감 써서 발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오늘 우리 김진애 의원님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의원님.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또 앞으로 뭐 뭔가 하세요? 풀릴 것 같죠. 네. 아니, 요새 지금 상식의 힘으로 대선 승리하면서 뭔가 방송들 다니고 있어요. 아유, 좋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코로나 시대에 또 방송으로 나오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정치 생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은영 소장님, 박진영 교수님 수고하셨고, 김진 에너지, 우리 김진애 의원님과도 함께 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